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결격 사유 이제 내용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격 사유는요, 이거 이제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돼요. 뭐 99.9도 아니고 100%.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총 12가지로 배울 건데, 이 자체가 뭐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형법적인 것, 막 이런 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용어가 좀 낯설고 이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야, 어때? 법 없이 사는 그런 선량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판을 받는다, 형벌이 어떻다, 뭐 이런 말만 나와도 가슴이 철렁하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좀 낯설어서 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 좀 형벌적인 용어들, 이것도 알고 지내는 게 좀 나아요. 그래야 이제 거기에 따른 대처도 할 수 있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내용.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 자, 이건 아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미성년자는 민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에서 미성년자 만 몇 세? 만 19세.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들은 자, 시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공인중개사 시험 볼 수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연령제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도 보는 시험 떨어졌다. 아, 이거 상당히 쪽팔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떨어질 수 있는 시험을 하면 안 돼, 우리는. 자, 근데 얘네들이 자 합격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자, 야, 네가 알아서 아파트 좀 중개 좀 해줘 하고 맡길 거예요, 안 맡길 거예요? 맡기게 그러죠. 아직 사회 경험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들이 자격은 취득했다 하더라도 아직 사회 경험도 없고 미숙하니까 판단력이, 자, 이런 사람들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잘해야 돼. 시험을 볼 수 있냐 없냐 여기에 대한 결격이 아니라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결격이에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냐.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언제 이 결격에서 벗어나나요? 그럼 언제? 만 19세 돼야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오직 때를 기다려. 근데 우리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거기 그 밑에도 잠깐 나오는데, 민법에서는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을 하면요, 성년 취급이 돼요. 그러니까 성년이니까 이거 법정 대리인 부모 동의 받고 이런 거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민법에서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요, 그럼 우리 중개업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면?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성년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우리 업계는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저도 예전에 결혼식장에 미성년자가 결혼한 그런 식장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만 20세였는데 지금 19세로 낮춰졌잖아요. 예전에 만 20세 그 성년했을 때 19살짜리 남자애가 결혼하더라. 아, 부모가 그렇게 일찍 결혼시키대.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왔던 직장, 야, 꼬마 신랑이라고 19살이래 하는데, 그랬더니만 신랑이 옆에 지나갔어요. 야, 뭐 꼬마야? 19인데 키가 저보다 커. 야, 뭐가 꼬마 신랑이냐 하면서 좋기만 하다야. 그래서 막 서로 그러던데, 야, 일찍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자, 만 19세 이거. 그다음, 그럼 여러분들이요, 여기 결격 사유가 다 언제 이 결격에서 벗어나느냐, 거기에 관점을 맞춰서 보면 돼요. 자, 두 번째,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라고 있죠. 자, 이거 좀 말이 어렵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앞에가 피라는 말이 붙었는데, 자, 이 말은 후견인의 한마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하는데, 자, 피한정은 어떤 상태냐면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 그 다음에 피성년은요, 사무 처리할 능력이요,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자, 누가 상태가 안 좋아요? 여기가 상태가 더 안 좋죠. 그러니까 이쪽은요, 약간 오락가락 하는 사람. 쉽게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마식한 사람. 어때? 이해가 되나요? 자,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멀리서 찾지만 이 안에도 많아요. 우리 오락가락 해, 안 해?
많이 해요. 우리 저도 오락가락 한 적이 많이 합니다. 마시 간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야. 7, 8월 되면 나타나. 7, 8월 되면 책에다 침 흘리고 자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피성년 후견인 같으면 이제 치매 우리 주변에 많죠. 치매 걸리신 분들이 이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치매. 자, 그런데 우리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말을 쓰려면요. 법원에다가 이거 좀 판단 좀 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해요. 그래서 법원이 판단을 해서 이거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나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이 법원에다, 즉 가정법원에다가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판단 좀 해주세요 이래. 그렇게 해서 이제 후견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상태에 따라 피한정 후견이 피성년 후견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자 치매 걸리신 분 의외로 많아요.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어때요? 여러분들 가족에서 법원에다가 판단 좀 해주세요라고 어때 신청해야 하네요? 잘 안 하죠? 왜 안 하냐? 재산이 없어서 그래요. 가족들, 자식들이 재산 가지고 싸울 일이 없으면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재산이 많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해요. 후견인 도움 가지고. 저기 롯데 신격호 회장 이거 심판했잖아요. 뉴스에 크게 나왔잖아요. 수천억 가지고 싸우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는 가지고 싸울 것도 없으니까 그냥 굳이 번거롭게 한다 안 한다? 안 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들은요 자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는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요 더 상태가 안 좋아. 후견인 동의를 해줘도 못해. 그러니까 여기는 동의권 자체도 없어요. 바로 후견인, 이 사람이 직접 이 사람의 법률행위를 뭐예요? 대리해서 해야 돼, 대리. 물론 여기도 대리할 수도 있고요. 직접 할 수도 있고 대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봐요. 자기 스스로 법률행위를 못하는데 남의 법률행위를 자기가 나서서 중개를 한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업종에 종사하는 게 배제된다. 물론 실질적으로 없죠. 자, 그 다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 이제 간단히 이제 파산자 그러는데 파산자 많이 들어봤죠? 한때 우리가 IMF 때 막 정말 많이 생겨났는데 자, 빚이 너무나 많아. 근데 갚을 형편은 안 돼. 가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상황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상태를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자, 채권자들이 어때요? 맨날 쫓아와서 괴롭혀. 언제 돈 갚을 거냐?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코너에 몰리면 극단적인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뭐냐? 그 채무를 탕감해 줍니다. 당신은 자 도저히 갚을 형편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 왜? 그 사람 생명이 중요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자기는 그런다 치더라도 처자식은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재산 몰래 빼돌려놓고 숨겨놓고 나 파산해달라 이러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따져봐야 됩니다. 재산 빼돌린 거 있나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이 가진 거 없고 파산 상태가 맞다. 그러면 이제 파산 선고를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이제 채무는 탕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어때요? 좀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자 이런 사람이 중개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매매를 의뢰를 했어요. 자 이 계약금 5천만 원 메이돈한테 전달해 주세요. 자 메이돈한테 전달할까 아니면 들고 튈 수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믿고 맡기겠어? 못 맡기겠어? 못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원래 이제 양심적이지만 혹 또 돈이 급하다 보니까 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하기가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업종에서 배제하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이제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막 여러분들 막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 시험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서울대 막 나온 사람들도 파산 선고 많이 받아요. 왜냐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파산자 막 이상하게 막 노숙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 나중에 경제적인 능력을 회복해서 채권자 변제를 다 해요. 그래서 돈도 남을 정도로. 자, 한마디로 이제 로또 당첨됐다고 해봐요. 그래가지고 돈이 남아. 그럼 벗어나느냐? 그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 법원으로부터 다시 복권 결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법원으로부터
나 이제 파산 상태에서 끝났으니까 이거 다시 회복시켜달라. 내 권리를 회복시켜달라. 이걸 복권이라. 권리를 회복시킨다. 로또 복권, 그 복권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법원으로부터 이렇게 복권 결정을 받으면 그때 벗어나요. 자, 그래서 이제 파산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벗어나요. 자, 그런데 여기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결격이라는 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이거예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과 기록 있는 사람들. 자, 이제 이걸 조금 어려워하는데 이제 잘 봅시다. 자, 첫 번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자, 우리 책에는 뭐 간단하게 이제 쓰려고 했는데 원래 법조문대로 하면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자, 금고 이상의 실형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면, 자, 우리 실형. 형벌을 얘기하는 거, 형벌. 자, 형벌은요, 형법에 규정돼 있어요. 우리 형법. 형법에 형벌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9가지가 있어요. 형벌. 가장 무거운 형벌이 뭐냐면 사형. 여러분들 잘 아는 사형. 그 다음이 뭘까요? 징역. 그 다음이 금고라고 있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자격 상실. 그리고 자격 정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벌금이 있고요. 구류, 과료, 그 다음에 몰수, 이렇게 이제 9가지가. 이렇게 형벌을.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것부터 가벼운 것까지. 자, 사형 잘 알아요. 징역도 알아요. 금고가 뭐예요 하면. 잘 이거 낯설죠? 자, 금고가 뭐냐면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가두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두는데 징역은요, 교도에서 먹고 자고 편안히 있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킵니다. 이걸 노역에 종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소, 영화 같은 데 본 교도소 그 죄수들 일하는 거 보죠? 그런 식으로 일을 시키는 게 징역인데, 금고는 명예행위다 해가지고 일을 안 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에다 이제 자유로움을 박탈하는 건데, 일을 안 시키는 거. 자, 그게 이제 금고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좀 금고도 이제 조금 이 징역보다 이제 더 가벼운 건데, 이런. 여러분들 혹시 재판받으면 징역 받을 확률이 많아요? 금고 받을 확률이 많아요? 돈이 있어, 빽이 있어, 권력이 있어. 우리는 다 몸으로 때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요, 옛날 귀족 사회 있잖아요. 중세 시대 때.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가진 자들은 일도 안 해. 깜빵에 가더라.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안 좋은 거잖아. 아직도 신분차별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형법학자들이 이건 없애자. 이런 제도는 왜 놔두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자, 자격 상실, 자격 정지는 뭐냐? 내가 공무원에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선거권, 피선거권 있잖아요. 이런 게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격 상실, 자격 정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벌금 잘 알고, 구류가 뭐예요? 혹시 구류? 이것도 이제 가두는 거죠. 이제 자유를 박탈하는데, 징역부터는 한 30일 넘는 걸 말하고, 구류는 잠깐 짧게 가두는 걸 말해요. 짧게 가두는 거. 혹시 여러분 사고 쳐서 경찰서 유치장에 하룻밤 보내신 분? 이렇게 짧게 가두는 거, 이런 걸 구류 그래. 그런데 과료가 있고 몰수가 있는데, 과료가 이거 여러분 과태료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하고 구분해서 금액이, 옛날에 제가 배울 때는 5만 원 넘는 것부터 이제 벌금, 그 밑에 짧은 금액은 과료 그래요. 좀 금액이 작은 거. 몰수는 이제 빼앗아 버리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금고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금고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결격이, 이 밑으로는 뭐예요? 결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형벌 받은 것은 결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고 이상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금고 이상인데, 자, 뭐 사형 받은 사람이 뭐 중개하나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남아있죠. 자, 사형 선고해요, 안 해요? 하면 잘 안 하죠. 근데 흉악범은 사형 선고는 해요. 선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냐? 아직은 안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사형 제도는 아직 남아있지만 실제로 집행을 안 하니까 OECD 국가 중에 사형 폐지 국가에 우리나라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제 계속 사형 이거 제도를 남겨야 되나요? 즉 존치해야 되나요? 아니면 폐지해야 되나요? 이제 여론조사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존치하자 이게 많아요. 그래서 폐지가 안 돼 있어. 자, 혹시 여러분, 자, 사형 폐지해야 돼, 존치해야 돼 하면? 한 폐지하자, 해서 폐지. 근데 우리 주변에 흉악범도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나온 애 누구예요? 그 조두순? 조두순 나오고 막 그런 애들.
어린애들 막 성폭행하고 막 토막 내가지고 냉장고 막 가둬 막 엄청 있잖아요. 어때 살려줘야 돼? 아니면 사형해야 돼?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사형제도가 아직도 많아요. 항상 50% 넘어요. 그래서 공청회 할 때마다 이게 전치하자는 쪽이 남아가지고 아직.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사형 선고를 하잖아요. 그래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요. 선고 효력이 이거 없어져요. 이거 이제 시효라고 하는데 형시효라고. 30년 지나면.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하더라도 30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나와야 돼.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사형 선고 받았다고 해서 인생 포기하지 마시고 잘 버티면 돼요. 자, 이제 이런 건 흔하지 않으니까 놔두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거 둘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징역 몇 년, 금고 몇 년인데, 자, 보세요. 그럼 이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랬죠. 그럼 집행이 종료된단 말은 뭐냐? 형기를 마쳤다 이거예요. 우리가 교도소 가잖아요. 그러면 형기가 뭐가 있어야 하면 우리 만기석방이라고 하는데 그 형기를 다 채우는 게 뭐예요? 만기석방. 형기 다 채우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가석방이라는 게 가석방. 가석방 혹시 들어봤나요? 이것도 많이 들어보죠. 아직 형기가 남아있지만 좀 모범수다. 그러니까 양형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면 일찍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가석방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요. 이렇게 좀 일찍 풀어주는데 사회 적응 빨리 하게끔. 근데 그 남아있는 형기, 이걸 잔형기라고 하는데 가석방은요. 그 남아있는 잔형기 이것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일찍 내보내줄 테니까 집에서 마저 다 채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에서 채우는 게 아니라 집에서 채워야 돼. 대신 거주 이전에 자유가 좀 박탈돼요. 마음대로 돌아다녀 이건 안 돼요.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형기가 다 끝나면 그때 이제 집행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먹고 자고 편하게 지내면서 사회 적응도 좀 빨리 하면서 보내니까 만기석방보단 가석방 훨씬 낫죠? 저런 이제 암은 하는 게 아니라 모범수들 중에 심사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이 면제되는데, 자, 이게 이제 종료되는 것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기석방, 가석방하고 잔형기가 끝나면 이게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종료된 날로 또 맨 마지막에 뭐예요? 몇 년? 3년. 그러니까 만기석방 했어요. 자, 교도소 나왔어요.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지나야 돼. 또 잔형기 다 지나고 얼마 지나야 돼요?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가석방은 나오자마자 3년 지나면 벗어나는 게 아니라 잔형기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야 돼요? 3년이 더 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교도에서 뉘우치고 반성해서 이제 밖에 나가면 정말 새 사람 되어야지. 그래서 제가 양심적으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나오자마자 중개사무소 취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 기다려야 돼?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아니 이 사람이 정말 뉘우치고 반성해서 새 사람 됐으니까 쓸만하잖아요. 근데 왜 싫어? 왜 3년 기다려야 돼? 우리는 몰라.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뉘우치고 반성하고 새 사람 됐는지 안다 모른다? 이 사람이 부동산 사기로 깜빵에 들어갔는데 깜빵에서 더 고수를 만나서 사기 기법을 더 최신 기법으로 배워서 나왔어. 자, 취직했다가는 어떻게 돼? 위험해. 자, 그래서 우리가 3년 기다린 이유가 지켜보자 이거예요. 진짜 새 사람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이 기간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 자, 집행이 면제됐어요. 자, 집행이 종료되는 것과 면제가 구분해야 돼, 면제. 면제란 말은, 자, 그 남아있는 형기를 면제니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없애준다는 얘기예요. 자, 면제란 말은 그 남아있는 형기를 없애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면제가 뭐예요? 거기 봐봐요. 거기 면제되는 경우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뭐 그런 말이 안 써져 있는데, 혹시 그 가끔 뉴스에서 특사 이런 말 들어봤죠? 국가 경축일, 그러니까 3.1절 특사, 광복절 특사. 이게 특별 사면을 줄여서 하는 말인데, 대통령이 사면권에 의해 모범수들 중에 죄수 풀어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는 안 돼. 법으로는 그 형기를 다 채워야 되는데 특별히 모범수들은요 이미 교화가 다 됐어. 더 교도소에 가도 나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내보내줘도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일찍 내보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다 채우고 나오라고 해야 돼? 어때? 여러분 보기에는. 잘못했으니까 채우고 나와야 돼? 일찍 내보내줘야 돼? 좀 고민되죠? 근데
모범수들은 또 일찍 내보내줘도 괜찮잖아요. 물론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뉘우치고 반성하고 교도소 내에서도 아주 모범적으로 말 잘 듣고 그리고 기술도 잘 열심히 배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 내보내줘야 돼. 그래서 방을 빼야 비우면 새로운 사람들 집어넣는 거예요. 안 그러고 다 있으면 또 계속 교도소 지어야 돼. 우리 세금으로. 그게 손실이 더 커. 그러니까 방 빼야지 또 새로운 사람 넣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모범수를 빼줍니다. 특별사면. 그러면 이제 사람 형기가 3년이 남았어. 3년이 남았는데 이게 뭐예요? 면제되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가석방처럼 잔형기를 집에서 보내라?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뭐예요? 이제 끝나는 거야. 종료가 된 것처럼. 대신 이제 얼마만 지나면 돼요? 이거 3년만 지나면 돼요. 3년만. 자, 대표적인 형 집행 면제가 바로 특별사면 같은 경우. 또 뭐가 있냐면 아까 형의 시효 완성되는 거 있어요. 우리 사형 같은 경우는 몇 년이면 30년이에요. 사형 선고를 했는데 30년이 되도록 사형 집행을 안 하면 그게 이제 면제가 돼요. 그럼 밖으로 나오고. 또 이제 유기징역, 무기징역 얼마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시효가. 그러니까 무기징역 받았다고 해서 인생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살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렇게 하면 내보내줍니다. 형 집행이 면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뭐든지.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포기하는. 자, 그래서 3년.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됐다. 만기석방이나 가석방은 자 플러스 3년 지나야 되고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도 특별사면 하나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얼마만 지나면 된다? 3년. 그러니까 이렇게 전과 기록 있는 사람은 진짜 새 사람 되는지 아닌지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금고 이상형의 자 집행유예를 받았네. 그러면 집행유예는요.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럼 유예 기간 동안 뭐다? 결격이다. 그럼 집행유예가 뭐예요? 이건데 자 집행유예도 우리 많이 들어보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으면 재판관이 당신을 징역 2년에 취합니다. 땅땅땅 때리죠. 이걸 선고한다 그래. 그럼 이제 땅땅땅 때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요? 교도소로 갑니다. 그 교도소로 가서 그 이 형기를 사는 걸 우리가 집행한다 그래. 교도소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채우면 이제 집행 종료 그러는 거고요. 그런데 이 집행을 유예한단 말은 뭐냐? 판사가 바로 재판해서 깜빵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당신은 초범이고 또 나이도 어리고 또 범행의 동기, 결과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일종의 이제 이걸 정상 참작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지금 잘못을 했지만 실수로 순간적인 충동적으로 한 것 같다. 본인 충분히 뉘우치고 있고 또 교도소 보내면 오히려 다른 범죄자한테 물들 수 있어. 차라리 그냥 바로 지금 내가 풀어주겠다. 그래서 재판관이요. 자기가 재량으로 풀어주는 걸 말해. 그러니까 그 집행을 유예한다면 바로 집으로 가라고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대신 이제 이렇게 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때려요. 그럼 징역 2년 깜빵에 갈 것을 내가 풀어줄 테니까 이게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반성을 하고 보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성하는 시간을 주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유예 기간, 이 3년 동안에 어때요? 사고 치지 않고 무사히 지나잖아요. 그럼 형 선고 효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전과 기록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로 나와야 돼? 집행유예로 나와야 돼. 혹시라도 재판을 받아서 이제 형사 재판 받게 되면 그럼 누가 집행유예로 빼주냐? 변호사 잘 써야 돼. 그래서 막 정관예 우리가 찾는 이유가 다 있어요. 어때? 여러분 깜빵 가는 게 나아? 집행유예로 나오는 게 나아? 대신 집행유예 나오려면 정관예우 그 변호사 돈 많이 줘야 돼. 자 깜빵 2년 갈 거예요? 아니면 변호사한테 2억 줄 거예요? 다 고민되잖아 이제 지금. 1년에 1억 벌어 못 벌어? 차라리 몸으로 때운다. 고민되죠? 그러니까 어때? 돈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몸으로 때워야 돼. 이렇게. 그래서 유전무죄가 되는 거죠. 뭐. 유전유죄 아니 유전무죄죠? 유전무죄고 무전유죄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그런데요. 사고를 치면 어떻게 되냐? 집행유예 취소돼요. 취소돼서 깜빵에 와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고 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무사히 보내야 돼. 자 다시 집행유예는 이렇게 유예 기간 동안 뭐다? 결격.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요. 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하면 이 사람 결격기간 얼마나 얘기해요, 그럼? 그렇죠. 3년이라는 얘기죠. 유예기간만. 그러니까 형 선고한 거 이건 볼 필요 없어요. 형 선고한 걸 볼 필요 없고 유예기간만 보면 된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 이러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수험생 중에 이거 잘 틀려. 왜?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여기다 플러스 3년 하고 있어.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어. 또 어떤 사람 이거 2개를 더 하고 있어. 아주 틀리려고 작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도 어때? 익숙하면 돼. 근데 이상하게 나는 여기만 나오면 어렵다고 틀리는 사람이 있어. 방법은 하나야. 갔다 와 그냥. 한번 갔다 와서 경험도 있어야 돼. 그러면 이런 거 안 틀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6번째. 이 법을 위반. 이거 조심하세요. 여기서 이 법은 우리 중개사법이잖아요. 자, 이 중개사법을 위반해요. 300만 원 이상이 뭐예요? 벌금. 자, 이것도 은근히 잘 틀리는 것 중 하나인데 우리 수험생들은요 벌금 액수에 너무 민감해. 그래서 300만 원만 넘었다 그러면 무조건 결격 이러면 안 돼요. 뭐예요? 이 법. 우리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법 위반으로 벌금이 500만 원, 1000만 원. 자, 결격이 아니다? 아니에요. 다른 법입니다. 그러니까 벌금이란 말이 나오면 액수 보기 전에 중개사법 위반인지 아닌지 이걸 먼저 보세요. 중개사법 위반인지 아닌지. 자, 그러면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형법 위반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액수 보지 말고. 액수 보지 말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몇 년? 3년. 자, 3년.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세 가지가 이제 이렇게 정과와 기록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어때? 막상 보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냥 3년 지났냐 안 지났냐 이 정도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우리 중개사법 위반으로 이제 행정처분 받은 게 행정처분인데, 자, 여기 쉬워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됐네요. 자격이 취소된 몇 년간 결격? 3년. 그냥 간단해요. 자격 취소 3년.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자격이 정지됐어요. 그러면 정지 기간 동안만 뭐예요? 결격. 그러면 돼요. 무슨 기간이란 말 나오면 그 기간 동안 결격. 자, 그 다음 이번에 등록이 취소됐네요. 자, 등록 취소도 몇 년이에요? 3년. 자, 자격 취소, 등록 취소 3년. 근데 여기 등록 취소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나오는데, 자,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야. 자, 어려운 내용이니까 초반이니까 안 합니다. 이거 저기 나중에 5월, 6월 달 그때 가서 얘기해야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자,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자, 등록 취소되면 몇 년간 결격? 3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네가 법을 어겨서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은 반성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년 지나야 다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 다음. 자, 이거 잘 보세요. 이번엔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업무정지를 받고 그 다음에 뭐 했다는 얘기가 폐업신고했죠. 자, 개업공인 중에 중개업을 하다가 영업정지 얻어맞았다는 얘기예요. 자, 6개월짜리 영업정지 얻어맞았어요. 그럼 6개월간 일을 해요,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그런데 한 달 있다가 이 사람이 폐업을 했어요. 내 더러워서 때려치우고 만다. 할 수 있잖아요. 때려치우는 거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을 때, 자, 아직 이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 기간, 이게 결격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결격이니까 한 달 있다가 폐업하고 다른 동네 가서 나 몰래 등록하고 중개업을 해야지.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폐업을 했어요. 그럼 이 남은 기간 동안은 결격이니까 폐업을 하더라도 이 기간이 다 지난 나중에 이제 뭐예요?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맞죠? 자, 그래서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남은 기간은 결격이니까 딴 데 가서 몰래 등록한다? 또 수공사로 취직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자, 11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자, 법인이 업무정지 얻어맞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자, 사유 발생 당시 사원 임원이었던 자, 이들이 결격이라는 얘기예요, 이들. 이들이 그 업무정지에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 얘네들이 결격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중개업을 하다가 법인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유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게 적발이 됐어. 그래서 업무정지 자 이렇게 얻어맞았어요. 자, 그런데 누가 결격이냐? 이 사유 발생 당시 이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왜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끔 내버려 뒀냐? 너희들 책임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인의 업무 정지 기간 동안 니네들이 뭐다? 결격이다. 자, 법인은 업무 정지 얻어맞은 거예요. 법인이 결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 이 기간 동안 법인은 영업을 못해요. 그런데 결격은 얘네들이 결격이에요. 얘네들. 그러니까 자, 이들이 결격이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2개월 이내에 퇴출시키라고 그랬죠? 자, 퇴출됐어. 그러면 나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 가서 일해야지.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 가서 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니네들이 결격이다. 그러니까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유 발생 당시 이 잘못을 저지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사원 임원이 결격이다. 그 얘기.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이번에는 자, 사원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그랬죠. 자, 이게 뭐냐면 자, 갑법인이 있어요. 자, 갑법인이 있으면 여기에 A가 대표자가 있고요. 자, B, C, D, E가 임원이야. 자, 그런데 이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자, 결격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임원은 아까 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임원의 결격은 어떻게 되느냐? 이 결격을 법인이 떠안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 이 임원의 결격이 뭐예요? 법인의 결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아까 우리 효과 먼저 봤잖아요. 개공사가 결격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법인이 등록이 취소되는 거예요. 이 임원의 결격을 떠안아서. 그런데 우리 예외가 있었죠.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이걸 어떻게 하라? 2개월 이내 해소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결격에 해당되는 임원을 2개월 내에 잘라요. 그럼 교체하든가 이렇게 잘라버려. 그럼 결격에 해당되는 임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떠안을 게 있다 없다? 그러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렇게 결격에 해당되는 임원이 있다. 그럼 이 결격에 해당되는 임원, 이 결격을 법인이 떠안게 되는데 이걸 떠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라? 2개월 내에 해소하고 만일 2개월 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이 결격을 떠안아서 법인이 등록이 취소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결격 사유를 다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자, 등록 절차 보겠습니다. 등록.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등록은 자, 법에서 갖추는 요건을 갖춰요. 자, 이 요건이 뭐였어요? 자, 이 요건이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될 요건, 그 다음에 법인으로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 있었죠? 자, 이 사람 뭐라고 했어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사무소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에 해당되지 마라 그랬죠? 지금까지 배운 게 이제 이거. 그 다음에 법인은 또 뭐라고 했어요?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거나 그리고 법정 업무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되고 대표자 자격이 있어야 되고 대표자 제외한 사원, 임원 3분의 2 이상은 자격이 있어야 되고 또 이들 전원이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전원이 다 결격사에 해당돼서는 안 되고 여기도 사무소 갖춰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 신청하러 우리가 누구 찾아간다고요? 등록 관청을 찾아갑니다. 자, 등록 관청은 어디를 가리킨다?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찾아갈 때 이제 우리가 자, 법에서 갖추라는 걸 갖췄거든요. 하고 서류, 뭘 들고 가더라? 신려사, 이거 들고 가더라. 그렇게 이제 등록 관청이 이제 검토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지네가 확인할 거 확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격증 지네가 확인하고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요건을 갖췄다면 등록을 해줘. 자, 등록을 며칠 내준다? 며칠? 7일. 그렇지.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이런 거. 이래, 7일. 숫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면 여러분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등록증 바로 안 준다고 그랬죠? 뭘 해야 주더라? 그렇죠? 보증 설정을 해야 주더라. 자, 그래서 보증 설정하고 신고를 하면 이제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를 개시해. 이 등록증을 사무실에 이제 이렇게 걸어놓고 업무를 개시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이 등록과 관련된 위반사항. 그러니까 이 등록증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또 양수 대여 받은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등록을 이중으로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안 된다. 또 이중 소속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다 안 된다.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우리가 오늘 한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프린트 보세요. 지난주는 막 깜빡하고 제가 프린트 해설을 못 했는데 자, OX 프린트 봅시다. 자, 먼저 보세요. 첫 번째. 자,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한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맞나요? 네. 그렇죠. 오직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자, 그런데 소공사는 왜 할 수 없나요? 소공사는 왜 할 수 없다? 이중 소속이 되니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중 소속이 되기 때문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자, 그럼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맞았죠? 네, 맞았다. 자, 2번. 자, 법인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자, 법인으로 신청합니다. 법정 업무만을 이용해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자, 여기까지. 맞나요? 네. 자, 법인의 등록 기준 중에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정 업무만을 이용해야 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2억 원 이상으로 보증을 설정하여 주사무소 소재지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 법인은 항상 주사무소 본점이 있는 데 답니다. 자, 그럼 법인은 보증 설정 2억 이상을 해서 등록 신청하러 가야 되나요? 자, 일단 법인은 2억 이상 하는 건 들어봤죠? 그런데 지금 이거 한 다음에 등록 신청하러 간다 그랬네요. 아, 그러면 보증 설정도 신청하기 전에 해야 되나요? 아니라고 그랬죠? 언제 해야 돼? 등록 후. 보증 설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그때 해야 돼. 그러니까 보증 설정은 법정 업무만 이용해야 할 목적으로 해야 된다. 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등록 요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잖아요. 보증 설정은 등록 요건에 안 들어가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그때 해야 돼. 그때.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 이게. 여기까지는 맞았어. 이 앞부분은 맞았어요? 뒷부분이 틀렸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어려운 거예요. 이 정도 문제면 우리 시험 난이도 최상급이. 어때? 좀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문장을 볼 때. 자, 그 다음에 3번. 자, 실무교육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신, 그리고 직업 윤리 등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자, 여기까지. 맞나요? 네. 그렇죠. 실무교육 내용 맞아요. 그 다음 교육시간은 12시간에서 16시간. 아, 이게 틀렸죠. 28시간에서 32시간 이렇게 해야 되죠. 28시간에서. 이것은 무슨 시간이에요? 무슨 교육 이거? 연수. 그렇죠? 연수교육 시간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이제 바꿔치기 하는. 자, 그 다음. 자, 4번. 자, 개공사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자, 변경이라고 그랬어요.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건 언제까지 해야 되냐? 만료일까지 하나요? 그래요? 변경은 바꾸는 거니까 아무 때도 해도 된다고 그랬죠? 아무 때도 해도 되는데 그 전에 설정한 보증의 효력 기간 중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만료일까지는 어떤 경우가 만료일까지예요?
기간이 만료돼 뭐 할 때? 재설정할 때. 자, 기간 만료일은 재설정할 때가 만료일까지고 바꾸는 것은 꼭 만료일까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중이라도 아무 때나 바꿀 수 있어요. 바꾸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자, 변경하고 재설정 구분 잘해야 돼요. 이렇게 바꿔치기 합니다. 오늘 당장 배운 거를 하더라도 헷갈리죠?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요. 그다음. 자, 5번.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자, 집행유예란 말 나왔네요. 그러면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3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나나요? 그럼 유예기간만 지나면 된다고 그랬죠? 플러스 3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무슨 기간이란 말 나오면요. 그 기간만 지나면 된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쉬워요. 아까 소공사가 자격정지 얻어맞았어. 그럼 자격정지는 자격정지 기간 동안 결격. 그러니까 그 기간만 지나면 돼. 자, 업무정지 얻어맞고 폐업을 했어요. 그 남은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 기간 지나야 돼. 자, 집행유예란 말 나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돼. 그러니까 무슨 기간이란 말 나오면 다음보다 그 기간만 지나면 된다. 이러면 쉬워요. 그럼 나머지는 몽땅 다 몇 년 지나면 된다? 그 3년. 그러니까 크게 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격은 크게 둘만 기억하자. 몇 년? 3년. 그리고 무슨 기간이란 말 나오면 기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성년자나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파산자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빼버리면 되고. 그러면 몇 개 안 돼. 딱 3개로 딱 정리가 돼. 자, 그래서 민법에서 이제 미성년자 이런 사람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요. 제한 능력자 빼고. 그 다음에 3년 지났냐? 기간 지났냐? 간단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격 사유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배운 것 중에서 실제로 시험에 나온 몇 문제 나오냐면 5문제 나옵니다. 오늘 한 것 중에서만. 그런데 이제 오늘 배운 것만 가지고 기출문제 풀면 어떻게 되나요? 다 풀어요. 우리 기출문제.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만 제대로 집중해서 잘 듣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외워야 될 것 좀 외워주고, 그리고 문제 응용력만 좀 키우면 우리가 얼마든지 고득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조금 쉬어간다 이런 생각으로 학원 수업이면 일단 축실히 하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들어갈게요.